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노동 3권 혹은 근로 3권 파트에서 정리가 됐던 내용이니까 들어는 봤는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걸 노동 3권이라고 부르죠. 노동 3권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부당 노동 행위라고 부릅니다. 아셔야 돼요. 부당 노동 행위.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뭔가 사장님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장님이 근로자의 임금을 안 줍니다. 석 달치가 밀렸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사장님 나쁘죠? 근데 그걸 부당 노동행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번 답해 보시고. 두 번째, 한 근로자가 회사랑 계약을 맺습니다. 근로계약. 이번에 신입사원 공채에서 누가 당당히 합격을 딱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쓰러 갔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우리 회사 노동조합 참 골치 아파. 그러니까 난 자네를 뽑고 싶긴 한데 자네 같은 인재가 또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나랑 맞서는 거, 이거 좀 별로야. 그러니까 자네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혹은 이 노동조합이 사장님이랑 친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노동조합이 꼭 회사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 것만을 당신이 약속하면 그때 가서 뽑겠어. 취업이 쉽지 않은데 지금 노동조합 활동 얘기할 땐가? 일단 취업이나 하고 보자. 사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노동조합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서명하겠습니다 하고 자필 서명을 했어요. 자, 들으셨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혹은 특정한 노동조합에만 가입할 것, 이런 내용을 조건으로 넣고 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면 비록 근로자가 자필 서명, 좋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죠. 왜요?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말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이건 근로자가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자가 침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계약을 환견계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써주세요? 다 쓰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사례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임금 체불이라고도 부르죠. 그 사례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혹은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 것을 강제하는 그 계약은 이게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아마도 이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딱 들으면 둘 다 사장님이 잘못했네, 사장님 나빠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물어보면 임금 체불 그것만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례, 환견계약은 부당노동행위가 맞습니다. 특히나 뭘 침해하는 걸까요? 단결권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적어볼게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건 환견계약 이런 거예요. 이것만 일단 적고 가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단체 교섭을 신청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단체 교섭, 협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걸 방해하거나 했다. 그럼 그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를 수 있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파업했어요. 단체 행동의 대표적인 게 파업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태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파업, 태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불매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피켓팅 이런 등등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파업과 태업, 파업은 일을 아예 안 하겠죠. 태업이라고 하는 건 일을 원래 이제 뜻은 게을리 한다라는 뜻인데요. 어쨌거나 이런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파업과 태업으로 대표되는 단체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노동조합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에 대응해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직장 폐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굳이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이걸 또 배웠다 그러면 직장 폐쇄는 사용자 쪽에서, 그 다음에 파업, 이런 단체 행동, 태업 이런 것은 노동조합 쪽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이런 걸 넓게 봐서 쟁의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쟁의행위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다툼이 생겼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서로 간에 힘을 보여주는 그 행위를 쟁의임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게 근로자의 권리로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헌법과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인데,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럼 파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자가 그 파업을 막 방해합니다. 파업을 못하도록 해요. 그럼 그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사례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사례는 이래요. 누가 또 당당히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러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말이야,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이제 뭐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막 뭐 이렇게 신혼여행도 보내줘야 되고, 뭐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출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출산휴가, 뭐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참 번거로운 게 많아. 그러니까 결혼하거나 출산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회사를 나가겠다, 즉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라는 조건을 달면 뽑겠다. 그러면 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취업 힘든데, 나 정말 이 회사에 오고 싶었는데, 지금 무슨 결혼이 대수야? 뭐 출산, 지금 이걸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일단 서명해도 됩니다. 서명하고 바로 다음날 결혼해도 됩니다.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근데 이게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약간 걱정스러운 건, 그래? 이렇게 딱딱 배운 대로 노사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수월하게 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소송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송을 거쳐도 이게 1, 2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권리 중심으로 배우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참 이런 것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싸움, 이 법적인 이 투쟁의 이 흐름, 절차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적인 비용적인 소모가 따르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권리 중심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혼인하면 퇴사한다, 출산하면 퇴사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근로계약서를 썼다. 그럼 자필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퇴사하겠다는 내용이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담은 계약, 혼인하면 퇴사한다, 출산하면 퇴사한다, 부당노동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따지셔야죠. 잠깐만, 그거 부당한 건데. 그럼요, 그거 부당한 거죠. 부당한 거지만 부당노동 행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왜? 왜 그게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지? 써있잖아요. 근로3권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걸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네, 요걸 침해하는 걸 부당노동 행위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이걸 당한 사람은 근로자가 됐든 노동조합이 됐든 간에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건 이번 수업에 담긴 내용이 아니고요, 다음 강으로 넘길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느 내용까지 들은 거냐? 그러네, 개별적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한 명이 이렇게 근로계약을 쓰면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때부터 다루는 걸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하는 거구나. 밑에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회사와 노동조합 이 차원에서 이 노동조합과 회사 차원의 관계를 다루는 게 집단적 노사관계구나 라고 정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냐? 근로관계 시작이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로계약을 맺음으로써죠. 근로계약.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거,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오랜만에 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계약도 구두로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간당 얼마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일 해볼래? 좋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이 성립하거든요. 다만 이 근로계약은 다른 계약과 좀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안 쓰시던데요? 그러면 사장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나랑 근로계약서 안 썼잖아.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무슨 너와 나 사이에 근로계약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발뺌을 하면 오히려 사장이 불리해집니다. 왜요? 뭐 한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안 쓰면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걸 어겼다라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서 또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되나? 써야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라는 말과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한다라는 말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근로계약은 언제부터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사용자가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고요. 그러면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 사실상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퇴직이 있고요. 해고가 있어요. 여기서 좀 정리하고 갈게요. 선생님, 한 번 뽑은 근로자를 어떻게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할 수 있는데 해고하는 게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고가 가능한데 해고가 가능하려면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럼 자 뒤집어서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결여하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부당해고라고 부릅니다. 아셔야 돼요. 부당해고.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약속. 어떤 약속?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뭔가 흐릿했던 것을 선명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전엔 설명하지 못했던 걸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갖추면 문제도 당연히 많이 잘 풀 수 있겠죠? 빠른 시간 동안에. 왜 갑자기 이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지금 사회법과 노동법을 배우고 있어요. 배운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인데 선생님이 부당해고가 뭐야? 라고 질문했어요. 부당해고 배웠잖아. 네, 배웠습니다. 부당해고가 뭐야? 부당한 해고요. 요런 대답은 선생님이랑 싸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선생님이?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대답은 곤란하다 이거죠. 부당해고가 뭐야? 부당한 해고요. 그럼 부당 노동행위는요? 부당한 노동행위요. 이렇게 하면 개념 공부한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당해고가 뭐야? 라고 하면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풍성해지죠. 그렇구나. 그러면 정당한 요건이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 묻겠죠. 그럼요. 정당한 해고의 요건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해고의 절차라는 것도 있어요. 최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퇴직 신청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과 또 협상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해고의 기준. 이 해고의 기준도 합리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그냥 결혼 안 한 사람 먼저 100명, 남성 여성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여성들만 100명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나이가 그냥 많은 순서대로 100명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합리적 기준도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될 거냐면 정당한 해고의 요건 중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기분 나쁘다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안 됩니다. 이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요. 30일 전에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는 어떻게 내릴 가능성이 크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말로 하는 거예요. 나오지 마! 뭐 아니면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로 이제 알리는 거죠. 그냥 나오지 마세요. 문자 메시지 달랑 보내놓고 끝. 이건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에 예고를 해드릴게요. 아직 끝난 거 아니지만 다음 강에서 뭘 배울 거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 말로 만들어 볼까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 이쪽 부당노동행위 마찬가지죠. 노동 3권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침해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이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가 다음 주제고요. 자, 이제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 일단 여러분 근로계약서에 누가 일을 시키는지 사용자, 누가 일을 하는 건지 피용자,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확한 이름 뿐만 아니고 뭐 주소지 다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내용 이런 것도 최대한 자세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무 장소, 사장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뭐 이런 걸 적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업무 내용, 사장님이 지시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근로계약서가 아니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의 위배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로시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로시간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근로시간은 나눠볼게요. 일반 근로자가 있고요. 연소 근로자가 있어요. 선생님은 연소 근로자라고 쓰는 편인데 이제 교과서에서 혹은 뭐 우리 교재에서 청소년 근로자라는 말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근로자라고 하면 만 18세 미만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랑 18세 이상의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일반 근로자는요, 원데이예요, 원데이. 하루 8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건 하루 8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 그렇다면 청소년 근로자. 여러분, 청소년 근로자라고 하면 18세 미만이라고 적어놓고서 끝내지 말고, 그럼 선생님 18세 미만이니까 저희 동생 12살인데 일할 수 있나요? 12살? 만으로 12세? 혹은 그보다 어린 만으로 10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라고만 적어놓지 말고요. 원칙적으로는 15세 이상이어야 돼요. 만 15세 이상 돼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13세와 14세에 해당하는 그런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인허증이라는 것을 발급해주면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발급받지 않고 13세, 14세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1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중에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혹은 청소년 근로자는 이 근로기준법상 혹은 청소년보호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그 보호라는 게 어떤 거냐? 시간적인 보호도 일단 받죠. 청소년 근로자는요, 하루 7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5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게 되면 하루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렇게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적은 건 합의하면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그럼 성인 근로자는 연장 근로가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합의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계약서에다가 어차피 일주일에 52시간까지 시킬 수 있겠네? 그럼 52시간 매주마다 일한다고 써. 이게 아니고요. 근로계약서 쓸 때는 40시간까지만 쓸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12시간이라고 하는 건 일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 근로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직 다 처리 못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저녁 먹고 2시간 정도 더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가족 행사가 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로시간 헷갈리지 마시고요. 근로시간이랑 비교해서 정리할 게 휴식시간 개념이 있거든요. 휴게시간이라고도 적는데 휴게시간은 4시간 일을 했다면 30분, 4시간이죠. 30분이고요. 그럼 8시간 일을 하게 되면 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딱 적어놓고서도 그냥 외우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자가 있어요. 18세 이상의 어떤 근로자가 9시에 출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8시간 일을 했어요. 그럼 퇴근 시간은 몇 시일까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냥 9시 출근하면 10시, 11시, 12시 쭉 세니까 오후 5시면 퇴근이란 뜻 아닌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8시간 일을 시키면 1시간 휴식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해서 저 8시간 일했어요 라는 건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느냐면 8시간 일을 하고 1시간은 쉬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9시에 출근하죠. 이렇게 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데 이렇게 해서 적는 거예요. 뭐 점심시간, 점심은 12시부터 13시까지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중간에 1시간은 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8시간을 일한 것 다 채우면 오후 6시가 퇴근 시간이 된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대체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방금까지 정리한 내용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련된 규정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근로기준법상. 자, 그 다음 이거 말고도 정리할 게 임금 규정이 있고요. 휴일 규정이 있거든요. 임금과 휴일, 이건 지금 다 적지 않고 일단은 이번 강에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완강 코드까지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임금, 그리고 휴일이 있어요. 휴일. 자, 임금은 이렇게 쭉 불러드릴게요. 다음 강의 복습할 거니까. 임금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뭐 매월 25일이냐, 혹은 뭐 선생님 연구실의 이제 임금은 우리 이제 실장님과 조교들의 임금은 매월 10일입니다. 그러면 10일, 어떤 회사는 뭐 25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딱 정해진 날짜에 주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수시로. 영업 실적에 따라 수시로. 그럼 언제 받을 줄 알아요? 자, 그 다음 임금은요 통화의 형태로 지급해야 되죠. 통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로 지급이 돼야 돼요. 그래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 달러로 받는 데도 있대요. 근데 어쨌거나 달러도 바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화. 그것도 지금 현재 유통되는 원화. 그 다음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최저임금은요 모든 근로자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너 연소근로자구나. 아직 어리니까 우리 회사는 90%만 주기로 했어. 안 됩니다. 연소근로자든 상관없습니다. 다 최소한의 그 최저임금은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최저임금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이라고 하면 이 휴일도 일단 말로 쭉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근로기준법 관련된 규정을 읽을 거니까. 휴일은요 꼭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죠. 일요일날 쉬면 좋겠지만 다른 친구들 쉴 때 함께 쉬고 싶죠, 여러분도. 근데 그게 아니라 업무 특성에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이 이제 휴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장마다 다를 텐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뭐 이틀 쉬는 날이다 라고 하면 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쉰다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뭐 하루에 8시간씩 뭐 5일이니까 40시간 일을 했죠.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는 하루는 유급 휴일이어야 됩니다. 유급 휴일. 그러니까 하루치의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거거든요. 그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했을 때, 안 빠지고 쭉 회사에 나갔을 땐 하루를 유급 휴일로 지정을 해서 그날 일한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었지만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요. 선생님 아파서 개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쉬는 날 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쉬는 날은 그냥 쉬는 날이고, 개근하지 못했다고 하면 유급 휴일이 아니라 무급, 그러니까 급여를 받지 않고도 쉴 수 있도록은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번 강 완강 코드로 소개할까 하거든요.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판서되어 있는 내용에 근로시간, 뭐 휴게시간 정도만 적혀 있는데 임금과 휴일도 우리 교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찾아서 정리하시고요. 다음 강에 이어서 선생님이 바로 읽기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